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저희 소개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네스트리스 코리아 오거나이저가 2명이 있습니다. 저 뒤에서 사진 찍고 계신 이상훈님, 이제 바바그라운드에서 CTO 맡고 계시고요. 저는 이제 이 행사가 열리는 스타트업 공동 창업하고 CTO 맡고 있는 남경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스트리스 코리아는 이제 상훈님이 21년 1월에 이제 혼자서 시작을 좀 하셨고요. 제가 이제 작년 4월에 대뜸 같이 하고 싶다고 메시지를 보내서 이렇게 커뮤니티를 계속 꾸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네스트.js 하면서 지금도 느끼는 게 가장 어떤 거냐면 우리 네스트.js 좀 같이 하지 않을래? 이 마음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그래도 웹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다들 분명히 하고 계시긴 한데 이분들은 도대체 서로 어디에서 네스트.js를 하고 계신 걸까?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미더비란 걸 해보자라고 추진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작년 5월에 온라인으로만 500분을 모시고 이제 첫 번째 미더비를 좀 열었습니다. 이때 이제 뭐 사소한 TMI지만 이제 세계 최초로 열린 네스트.js 관련 미더비였습니다. 간발의 차로. 그 다음에는 10월에 또 오프라인으로 미더비를 열었었어요. 그래서 이 미더비 2번 정도 있었는데 이때 이제 만족도가 사실 되게 높았습니다. 다들 스타트업에 그렇게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아름다운 제이컵을 보이시나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자랑하는 이제 미더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요. 이제 오늘 세 번째 미더이 열렸습니다. 이제 저희 제목을 야너도 네스트.js라고 좀 지었어요. 같이 네스트.js 하자 이런 거죠. 그래서 크게 1부와 2부로 좀 나누어져 있고요. 여기 왼쪽 보시면 그래서 목차 타임테이블을 보면 작게 1부, 2부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1부는 우선 조금 더 이제 네스트.js 초심자에게 맞춰진 세션이고요. 2부는 이제 실무에서 쓰는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받았을 때 이렇게 너무 고인물 파티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들었어서 이번에 조금 전반적으로 모든 분들이 좀 고루 들으실 수 있는 세션을 준비를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주신 분이 이제 성민님, 윤영님, 그리고 세훈님 이렇게 세 분께서 알찬 발표 준비해 주셨으니까 다들 모쪼록 많이 배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이 미더를 시작하는 마음가짐만 말씀을 나누고 바로 마이크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좀 요청하고 싶은 건데요. 첫 번째로 좀 참여하는 어떤 개발자들의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네스트.js 행사라는 게 일방적인 강연의 형식이 이거 보시면 되게 Q&A 하는 데로 가는 겁니다. 이제 참여라는 게 이걸 보시고 이따가 이 발표가 다 끝나고 나면 여기 앞에 의자를 쭉 두고 연사분들이 앞에 나오셔서 우리가 이제 Q&A를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적극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행사가 좀 될 수 있으니까 모쪼록 적극적인 참여를 우선 좀 부탁을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좀 사력이 큰 어떤 개발자들의 축제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사실 개발자들이 다 현업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근데 이 30분 심지어 이렇게 개발자들이 쫙 있는 앞에서 이 발표를 준비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고를 사실 많이 해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발표를 할 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걱정되는 마음이 내가 발표한 내용이 이제 틀린 게 있으면 어떡하나 혹은 조금 이렇게 좋은 시선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사실 그런 일이 있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걱정을 하는 게 또 발표자의 마음인 걸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고 계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이렇게 막 뭐 증명을 하는 자리라기보다는 내가 여태까지 해온 것들을 이렇게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하는 자리인 만큼 모쪼록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와 이렇게 항상 박수 한번 쳐주시고 따뜻한 분위기로 좀 끌어가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 성장하는 축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미더블 4회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더 좋은 미더블이 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행사 끝나고 제가 이제 설문조사 한번 쭉 보내드릴 텐데 거기에 모쪼록 좀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또 피드백 주시면 저희가 그걸 양분 삼아서 더 좋은 행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렇게 짧게 먼저 여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첫 번째로는 브레이크로 쉽게 시작하는 네스트.q를 유성민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5분에서 10분 정도 짧게 쉬는 시간을 가지고 나서 이제 김윤영님께서 네스트.js 환경에서 버스코이를 활용해 서버 부하 없이 파일 업로드하기를 발표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정세훈님께서 Let's REST.js anything이라는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발표가 끝나고 나면 9시 10분 정도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Q&A 세션을 하고 10시쯤에는 늦어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굿즈 다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 다들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굿즈 하나씩 받으셨죠? 여기 조립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이제 컵이랑 티셔츠 같은 걸 했는데 이번에는 모쪼록 여러분들의 데스크가 조금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단하게 이런 피규어를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게 딱 조립해서 자리에 딱 두시면 아, 저 사람 어디 컨퍼런스 갔다 왔나 보다 이런 느낌이 좀 납니다. 그래서 모쪼록 많은 자리 두시고요. 그리고 스폰서 홍보 잠깐만 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저희 스파르타가 이번 행사에 뭐 공간이라든지 여러적인 면에서 스폰서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스파르타 코딩 클럽이라고 해서 교육 서비스가 되게 유명합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에만 머무르고 있지 않고 저희가 투자도 하고 게임도 제작하는 회사로 좀 거듭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저희가 플레이스토어에 출시한 게임이 모바일 게임 한 3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50개에서 한 100개 정도 해보는 게 좀 목표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의 그 사업을 좀 적게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창업 3년 만에 연매출 500억 원을 바라보는 고속성장 스타트업입니다. 그러하여서 누구나 큰일 낼 수 있다. 누구나 큰일 낼 수 있어. 이게 저희 미션인데요. 여기에 좀 공감을 하는 그리고 교육에 진심인 어떤 개발자분이 있다면 모쪼록 스파르타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길었고요.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첫 번째 세션 브레임큐로 쉽게 시작하는 메시지 큐를 발표하게 된 모두사인의 류성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은 시작하기 전에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소개를 좀 간단히 하고 좀 넘어갈게요. 저희는 모두사인이라는 회사인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계약도 얼마든지 간편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계약서 작성 같은 거를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PC 이런 데서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마 여기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 서비스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던가 그런 경험이 한 번쯤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회사 소개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상은 이게 일부인 만큼 좀 굉장히 쉬운 내용들로만 구성을 했어요. 조금 브레임큐에 대해서 어려운 내용이나 아니면 브레임큐를 실무에서 뭐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내용들까지 좀 기대를 하셨으면은 약간 실망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대상 자체는 아예 메시지 큐라는 대상 자체를 처음 접해봤거나 아니면은 뭐 노드.js, REST.js를 사용하는데 내가 뭐 비동기 작업을 구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 좀 준비한 세션이다라고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순서 자체는 이제 메시지 큐가 뭔지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Nest.js에서 브렘큐를 쓰기 전에 사실 브렘큐라는 거 자체를 처음 여기서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브렘큐에는 뭐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는지, 뭐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실제 예제 코드를 좀 간단하게 준비를 해서 그걸로 브렘큐를 Nest.js에서 직접 사용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브렘큐를 사용할 때 주의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제가 이걸로 간단한 마이그레이션 잡을 한번 돌려본 적이 있는데 그때 한번 좀 낭패를 본 기억이 있어서 이거를 보신 분들은 그러지 않으시도록 좀 준비를 하시고 개발을 진행하셔라라는 의미에서 좀 다가왔습니다. 일단 메시지 큐라고 하면은 제가 이거를 뭘로 한마디로 설명해야 되는지 잘 감이 안 와서 메시지 큐 말은 하는데 이거 뭐지? 라고 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버 간에 메시지를 담아두는 가상의 회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게 가장 잘 설명한 내용이 아닌가라고 싶어서 여기 밑에 일단 적어놔봤습니다. 우선 서비스 간의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매우 많은 프로토콜들을 사용을 해요. 뭐 어떤 분들은 gRPC를 사용할 수도 있겠고, HTTP를 통해서 이제 RESTful한 API 요청을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말 그대로 깡 TCP 통신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메시지라고 부르는 것들, 서비스 A에서 B한테 요청하고자 하는 것들이 뭔가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만약 서비스 B가 죽는 상황이 온다면 어떤 상황이 올까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서비스 A는 B의 요청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서비스 A마저 죽어버리고 이는 이제 장애의 전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주로 선택을 하느냐?
둘 간에 이제 서비스 B에서 응답값이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아니면 어떻게 난 잘 구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보통 이거를 메시지 큐를 이용해서 비동기 작업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메시지 큐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를 담아놓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서비스 A는 메시지 큐로 난 이런 메시지를 발행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서비스 B는 이 메시지 큐에서 게시된 메시지를 읽고 그에 해당하는 작업을 처리합니다. 이 메시지 큐의 종류에도 이제 두 가지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SQS에서 보통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FIFO-Q라고 해서 이제 흔히 아시는 자료 구조에 그 FIFO 구조를 가지고 가는 메시지 큐가 있고 그게 아니라 나는 순서 상관없다. 그냥 잡히는 대로 아니면 뭐 내가 순서를 결정하겠다. 라는 식으로 이제 not ordered queue나 아니면 priority queue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메시지 큐는 이제 서비스 A와 B 간에 통신을 하기 위한 메시지라는 것을 저장하는 어떤 완충 작용을 하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메시지 큐로 쓸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카프카 로고를 넣으려고 했는데 카프카 로고가 회색인 것밖에 없어서 지금 배경에 가릴까봐 MSK로 좀 대신해서 넣었는데요. 뭐 레비덴 큐나 아니면 파이썬을 써보신 분들이라면 셀러리라는 것들이 좀 흔하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SQS, 뭐 카프카도 메시지 브로커라고 하는데 큐로 쓸 수도 있죠. 쓰기에 따라서. 그리고 오늘 소개를 드릴 불MQ가 이제 메시지 큐로 쓸 수 있는 대표적인 라이브러리 혹은 프로그램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불MQ는 무엇일까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메시지 큐라고 하는 것들은 메시지를 저장하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불MQ는 레디스라고 하는 인메모리 저장소를 기반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구현체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불MQ라는 라이브러리는 레디스로 루아 스크립트를 통해서 통신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IO 레디스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레디스에 직접 접근을 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Node.js 생태계에 어느 정도 익숙하실 테니까 타이브RM이 MySQL에 접근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것처럼 불MQ도 레디스에 접근을 하기 위해 IO 레디스라는 것을 사용한다. 뭐 이런 거를 설명하기 위한 페이지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레디스를 메시지 저장소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정확히 한 번 이상의 제공을 보장한다는데 이건 사실 메시지 큐라면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입니다. 메시지 큐를 구독하고 있는 서비스한테 그 한 번 이상의 제공을 하지도 않고 메시지가 유실되어 버리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불MQ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인트로덕션 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고성능이라고 주장한다라고 적어놨는데 이건 제가 직접적으로 불MQ를 막 다른 여러 메시지 큐랑 막 비교를 하고 좀 뭔가 벤치마킹을 좀 빡세게 돌려봤다던 그런 게 아니라서 일단은 저렇게 좀 적어놔봤습니다. 일단 불MQ의 구성 요소는 당연히 이제 Q가 있겠는데요. 이 Q라는 곳은 실제로 메시지를 저장하는 저장소로서 불MQ를 통해 추상화된 형태입니다. 다양한 옵션을 통해서 Q를 제어를 할 수 있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FIFO-Q도 제어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얘네들 사이트에 보면은 리포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택이죠. 그런 형식으로 좀 쓸 수도 있다 그러고 아니면은 뭐 이 작업이 완료되면 삭제를 처리시킬 건가 아니면은 이 작업이 이 큐에 들어간 작업은 몇 번 시도하고 실패하면은 삭제돼야 되는가 아니 몇 번 시도하고 실패하면 그건 진짜 실패한 건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저장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은 저렇게 new queue라고 해서 q 이름을 적어주고 q.add라고 하면은 메시지 큐로 그러니까 작업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라미터가 그 작업의 이름을 붙여줄 수 있고요. 보통 이제 종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페이로드, 전달될 데이터들을 적어서 저런 식으로 해주면은 이제 레디스에 저 정보가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저 왼쪽의 코드를 실행하면은 이제 불MQ는 레디스에 저렇게 5개의 키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제 제가 페인트라는 이름의 큐를 생성했다라고 한다면은 저렇게 5개의 키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벤트라고 하는 건데 이게 레디스의 스트링 타입이라고 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해당 큐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계속 저 이벤트로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은
뒤에 설명드릴 q 이벤트라는 녀석이 저걸 구독하면서 이 큐에는 이런 작업들이 일어났구나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구독을 하고 이를 이제 Node.js 형태까지 오게 되면은 이벤트 에미터로서 이벤트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Q의 ID인데요. 이건 스트링 타입입니다. 마지막에 등록된 작업의 ID를 저곳에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게 ID를 갖다가 Q에 집어넣을 때 저희가 손으로 선언해 줄 수 있어요. 뭐 사용하시는 거에 따라 UUID나 ULID를 쓰셔도 되고 아무것도 지정 안 하면은 이제 저기 ID를 통해서 순차 채번을 하게 됩니다. 1, 2, 3, 4, 5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가게 되면 이제 Q에 대한 메타데이터인데 저게 이제 제가 Q를 생성할 때 이 Q에 들어오는 작업은 뭐 5번 시도하고 안 되면 실패 처리해라. 아니면은 작업이 완료되면 삭제시켜라.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저 불페인트 메타라는 곳에 들어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이제 페인트라고 적힌 거에 이제 Q 이름이 들어가고요. 네 번째는 이제 사실은 좀 Q 때문에 생성된 건 아니고 Q.add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이제 Q에 작업을 하나 집어넣었죠. 저 뒤에 이제 콜론 뒤에 숫자가 저게 ID입니다. 지금은 제가 ID를 따로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첫 번째 ID 1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뭐 특정한 ULID를 썼다라고 하면은 저게 그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웨이트인데 저건 이제 실행 중인 잡 ID의 리스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VMQ에서 이제 두 번째 구성 요소는 워커인데요. 전달받은 메시지를 소비하는 컨슈머. 아까 제가 메시지 Q를 설명할 때 이제 서비스 B라고 불렸던 그 녀석을 보고 이제 워커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역시도 이제 다양한 옵션으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샌드박스라고 여기선 부르던데 별도의 스레드를 띄워가지고 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동시에 5개의 잡을 컨슘해라, 뭐 6개의 잡을 컨슘해라 이런 식으로 컨커런시 옵션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레디스와 통신을 하면서 수행 중인 작업을 보고하는데 제가 이제 브레인큐를 쓰면서 낭패를 봤다고 얘기한 지점이 여기서 좀 생겼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코드를 보시면 이제 업데이트 프로그레스라고 해서 이 작업이 어느 정도 실행되는지 실행된 뭐 42% 실행됐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도 쳐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것도 Q 이벤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업데이트 프로그레스에는 넘버만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오브젝트도 들어갈 수 있고요. 스트링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원하는 타입 대부분들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리턴 값도 이제 이 잡이 끝나게 되면은 Q 이벤트에서 completed로 갔을 때 이 리턴 값 또한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상태를 어떻게 좀 깔끔하게 그려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발표를 준비하다 보니 시간이 좀 없어서 그 부분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고 이게 브레인큐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잡의 상태 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설명된 그림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방금 제가 컨커런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동시성을 가지고 수행할 잡의 개수입니다. 저게 오른쪽에 있는 코드가 뭐냐면은 워커가 실행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동작하는 코드들인데요. 위에 일단 대충 보시면은 while 루프가 커다랗게 하나 돌고 있죠. 이건 이제 이 워커가 이 큐가 닫혔는지 열렸는지를 확인을 하고 안 닫혔으면 계속 저 while 루프가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쪽에 있는 while 루프에 보면은 컨커런시라고 되어 있는데 저 컨커런시 개수만큼 어싱크 펑션을 실행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자바스크립트 노드.js 위에서 돌아가다 보니까 막 멀티 스레드로 완전 컨커런트 그러니까 패러럴라이즈하게 돌아간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어싱크 펑션 5개가 뭐 promise all 할 때 어레이 안에 어싱크 펑션 5개 집어넣고 promise all 하는 그런 형태로 대충 실행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어싱크 f Q가 현재 작업 중인 잡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이제 저기 this.process 잡이라는 게 워커를 선언할 때 이제 우리가 해놨던 코드를 그 함수를 실행합니다. 그럼 워커 코드 어디서 정의하나요는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빠뜨렸는데 긴장을 해서 저 워커를 선언할 때 이제 두 번째 인자로 콜백 펑션을 넣어주게 되는데 저놈이 이제 워커의 부연체를 저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잡은 Q로 발행되는 메시지입니다. 프로듀서는 Q로 잡을 발행하고 그러니까 Q.add 안에 들어가는 그 녀석이 잡입니다. 워커는 Q로부터 이 잡의 구독을 받고 잡을 실행할 때 다양한 설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기한 게 Q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잡에 대한 디폴트 세팅을 설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큐에다가 이 잡을 집어넣을 때마다 또 이제 다양한 설정들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플로우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건 이번에서 좀 다루진 않을 거예요. 어떤 것들이냐면은 파레트 차일드 형태로 연결된 잡을 선언하는데 어떤 거는 A 잡, A 하위에 이제 뭐 A-1번, 2번, 3번, 4번, 5번 잡이 있어요. 이게 끝날 때까지 A 잡은 실행이 되면 안 돼. 뭐 혹은 A 잡은 이 1, 2, 3, 4, 5가 다 실행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런 트리 형태로 의존된 잡 구조를 표현할 때 플로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벤트라는 것은 큐와 워커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인데요. 보통 이제 많이 쓰는 이벤트 자체는 큐에서 잡이 대기를 시작했을 때, 혹은 워커에서 이 잡이 끝나거나 실패했을 때, 혹은 큐에서 작업이 드레인 되었을 때, 이건 이제 큐에다가 드레인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큐에 있는 작업에다 비워라라는 명령을 보낼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저런 형태로 이제 스트림, 레디스 스트림 형태로 저런 키가 하나 생성이 된다라는 의미를 좀 적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fulMQ에서 fulMQ를 nest.js에서 어떻게 쓰면 되냐? 일단은 뭐 간단하죠. 저 밑에 저거를 통해서 fulMQ 라이브러리와 nest.js fulMQ를 설치를 해주시면은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뭐 보면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일단 구조 자체는 저렇게 두 개가 답니다. 불 모듈이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데코레이터가 저렇게 6종류가 있습니다. 불 모듈은 어떤 거냐면 이제 for 루트를 하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레디스의 커넥션 정보라든지 그런 불 MQ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컨피규레이션을 선언할 수 있고요. 나 불 MQ 쓸 거야 라고 선언하는 정도의 불 모듈을 하나 집어넣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세 개 다 다이나믹 모듈이고요. 레지스터 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는 이 큐를 만들 거야. 그러니까 앞에 이제 불MQ 코드에서 말씀드렸던 const q는 new q의 형태를 그대로 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q를 프로바이더 형태로 제공을 하는 녀석이고요. 레지스터 플로우 프로듀서는 이제 플로우 잡도 저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데 저거는 이제 지금 오늘은 설명을 안 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그냥 불MQ 사이트에서 직접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데코레이터는 저렇게 이제 6가지가 있는데 저거 역시도 이제 인젝트 큐라는 녀석들이 인젝트 큐가 이제 그 큐 그러니까 불MQ에서 큐 클래스 타입의 인스턴스를 그대로 인젝트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들으면 무슨 말이야 하고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 이 예제 코드를 보면은 좀 더 감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프로세서는 이제 nest.js는 기본적으로 이제 클래스 컴포넌트를 기본적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이제 nest.js에서 사용하는 워커 클래스에 저 프로세서라는 데코레이터를 붙이면 이제 그 녀석을 워커 클래스로 나는 사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on 워커 이벤트는 앞에서 얘기한 워커 이벤트에 대한 핸들러 펑션에 대해서 붙여주면 되는 펑션 데코레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q 이벤트 리스너도 있는데 이것은 q 이벤트를 이제 알아듣고 처리하는 클래스에 대해서 데코레이터를 붙여주시면 되고요. q 이벤트는 이 q 이벤트에도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 이벤트를 핸들링하는 리스너 펑션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건 사실 이번에 사용할 거는 inject q 프로세서 정도만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뒤에 예제에서는. 플로우에 대한 예제는 제 GitHub에 올라가 있는데 그 주소는 뒤에 적어드리겠습니다. 불MQ를 nest.js에서 일단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모듈을 선언을 해야겠죠. 불모듈 for루트를 통해서 나는 이제 여기서 불MQ를 사용할 거야 라고 이제 선언을 해주게 되면은 오른쪽에 실제로 nest.js 불MQ의 코드를 가지고 와봤어요. for루트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게 컨피그레이션을 담고 있는 shared 불 config provider라는 녀석들을 선언하게 되는데 이제 요놈들을 뒤에 뭐 불 모듈, 레지스터 q, 레지스터 플로우 이런 거를 할 때 저기 있는 config provider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레지스터 q를 하게 되면 이제 q를 하나 만드는데요. 이게 그 앞에 말씀드렸던 const q는 new q랑 동일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사실 워커 펑션 자체를 선언해 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 코드 복잡도가 굉장히 올라가겠죠. 기본적으로 모듈에 대해서 우리 모듈 데코레이터는 다른 거 적어야 되는 내용도 많고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도 많은데 거기에 구현체를 적다 보면은 코드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써봤을 때 그렇게 권장할 만한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른쪽이 이제 레지스터 Q를 통해서 실행되는 코드 조각의 일부분인데요. 약간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create Q and workhorse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Q에다가 지금 줄을 7번째 줄을 보시면 Q는 new Q 클래스라고 되어 있죠. 저게 이제 Q 클래스라고 한번 래핑이 되어 있는데 저 녀석이 그냥 그겁니다. 그 브렘Q의 Q 클래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Q를 반환하고 이거를 이제 다이나믹 모듈로서 인풋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Q에서 메시지 발행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보면은 Q를 인젝트 시킨다고 했었죠. 인젝트 Q를 해가지고 브렘Q의 Q 타입의 테스트 Q라는 인스턴트를 뱉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변수 장명 센스가 없었네요.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저 테스트 Q라고 인젝트 받은 저 뭐라 그래야 되죠? 저 변수? 저 녀석은 그냥 브렘Q의 Q 클래스입니다. Q 클래스 인스턴스랑 똑같아요. 그래서 브렘Q를 사용했을 때랑 똑같이 저렇게 this.testq.add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 잡을 나는 Q에다가 밀어 넣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른쪽은 이제 인젝트 Q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인데 그 흔히 이제 네스트 커먼에서 우리가 주로 쓰는 인젝트 데코레이터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때 이제 인젝트 데코레이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그 우리가 가져올 싱글턴 밸류에 그 토큰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 토큰을 이제 getQ 토큰이라는 그 네스트 브렘Q에서 만든 util 펑션에서 가지고 오고 있더라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모듈에서 직접 프로세서스라는 녀석들을 두고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영 좋지 못하죠. 여기 이런 코드가 이제 여기 남아있게 되는 거니까. 아니면 나는 정말 Q에 대한 워커를 펑셔널하게 관리할 거야 라고 한다면은 어떤 파일 하나에다가 펑션들 다 집어넣고 그거 그냥 저기에다가 다시 스프레드 시켜가지고 프로세스에 집어넣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제가 좀 권장을 하는 방법인데 프로세서라는 데코레이터를 통해서 이제 직접 프로세스 클래스를 워커 클래스를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저걸 할 때 이제 워커 호스트라는 클래스를 익스텐드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상속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고 저 워커 호스트라는 녀석이 이제 네스트 JS 불 MQ에서 지원하는 이제 워커를 잘 구현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기본 클래스별 틀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불MQ에서 워커를 선언할 때는 두 번째 임자의 콜백 펑션으로서 워커의 내용을 집어넣었다면 이제 그 내용을 async process라는 펑션을 통해서 구현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좀 삽질을 한번 해봤어요. 이거 잡 5만 개 퍼블리시하고 서브스크라이브 하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그래서 그냥 저렇게 네스트 브렘큐 안 쓰고 그냥 브렘큐 쓰면 사실 여러분들 앞에서 네스트.js에서 브렘큐 쓰는 법을 소개하는 의미가 없으니까 한번 그냥 네스트.js에서 저렇게 한번 얼렁뚱땅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이제 5만 개짜리 잡을 한번 집어넣어 보자 해서 했더니 5만 개짜리 잡을 발행을 하는 게 이제 한 4초에서 3.5초 정도 걸렸어요. 사양은 이제 많이들 쓰시는 인텔맥 2019년도 i7에 32기가 램 달린 거였는데 저거하고 이제 도커로 레디스 하나 띄워가지고 테스트를 좀 진행했습니다. 이거 5만 개 다 컨슈머 하는데는 얼마나 걸렸냐? 한 35초, 36초 정도 걸렸는데 근데 이게 사실 유의미한 통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로고로 로그 찍는 건데 이거 뭐 5만 개 발행해서 가지고 오는 거 그냥 그거 찍는 건데 뭐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저도 이거 만들어 놓고 좀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뭐 5만 개 발행하고 하는데 4초랑 35초 정도의 어떤 오버헤드는 나쁘지 않은 수치인데 그것도 로컬에서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참고로 이거 두 개 같은 서버로 떴습니다. 그러니까 발행을 하고 소비를 하는 게 그냥 네스트 스타트에서 한 번에 같이 띄었어요. 그런데도 이 정도 수치가 좀 나왔어요. 이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네스트.js에서 브랜큐 쓰는 거 연습용으로 만들었던 래퍼인데 여기에 그냥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예제 같은 거 좀 만들어서 올려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지루한 발표
어느 정도 이어나가고 있는 중에 이제 그럼 이거 도대체 언제 써야 되냐? 이거 왜 쓰냐?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을 텐데 브랭큐 자체는 이제 간단한 경량 메시지 큐가 필요할 때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경량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냐면은 진짜 너무 편해요. 신경 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혹시 카프카로 한번 메시지 브로커나 메시지 큐를 한번 구현해 보신 경험이 있는 분 계실까요? 네. 아무도 드지 않는군요. 아마 있겠지만 신경 쓸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토픽도 지정해줘야 되고 뭐 이거 삭제는 어떻게 할 거냐, 얼마나 남겨둘 거냐, 리트라이는 어떻게 할 거냐, DLT 그러니까 에러 발생했을 때 큐는 어디다가 모을 거냐, 어떤 토픽에 모을 거냐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프레드 잡은 프레드 잡대로 한 번에 다 조회를 할 수 있고 그냥 잡 큐에다가 애드 한 다음에 워커를 띄우면은 그냥 그 즉시 퍼블리시 그 즉시 이제 서브스크라이브에서 구현을 돌아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말 쓰면서 가볍고 신경 쓸 게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주로 언제 사용하냐면은 이제 컴퓨터한테 일시키고 잘 때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가령 이제 마이그레이션이나 아니면은 뭐 CDC가 고장났을 때 가끔 막 데이터 좀 많이 긁어가지고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냥 제가 깨어 있을 때 써가지고 큐에다가 잡다 집어넣어 놓고 먹고 띄운 다음에 자고 일어나 보면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러고 싶을 때 일단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한 경험은 어떻게 되냐? 전 개인적으로 브레인큐가 너무 좋아요. 진짜 신경 쓸 게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요즘 이제 자주 얘기하는 수평적 확장에도 너무 유리합니다. 잡이 좀 밀린다 싶으면 워커 그냥 새로 띄우면 알아서 붙어서 동작해요. 뭐 카프카처럼 리밸런싱 한다든가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약간 신뢰도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왜 신뢰도가 떨어지냐면 카프카만큼의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래도 정말 빠르게 이렇게 메시지 큐를 구현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매우 브랭크를 높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방금 말씀드렸던 건데 퍼블리시어 하나 키고 큐에다가 계속 작업 집어넣고 있는데 컨슈밍 해야겠다고 컨슈머를 켜요. 용량이 좀 딸리네. 컨슈머 하나 더 켜야지 해서 켜요. 그러면은 아무런 충돌 없이 그대로 잘 돌아갑니다. 이게 다 아마 메시 큐의 저장소를 레디스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의 원자성이 보장돼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크게 신경 쓸 게 없고 폴백 처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거냐면은 제가 이제 큐를 띄워놓고 물론 제 로컬에서 한 겁니다. 서비스에서 이런 건 아니고 큐를 띄워놓고 아까 큐를 생성하면은 이제 레디스에 5개의 키가 생긴다고 했어요. 그놈을 다 지웠어요. 플러시 오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큐에 작업을 집어넣어 봤더니 제가 지웠던 그 키가 다시 생성되어 있어요. 폴백 처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제 다들 Node.js에서 이벤트 루프를 막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상상도 해보셨고 경험도 해보셨을 텐데 이 녀석도 그렇습니다. 워커에서 노드 이벤트 루프를 막으면 예측하지 못한 역특성 이슈가 생기는 경험을 좀 하게 됐어요.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녀석이 레디스에 굉장히 많은 인프라적 요소를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브레인큐에 대한 뭔가 지식이라든가 뭐 노드에 대한 지식 이런 것보다도 레디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해야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레디스도 어쨌든 요청을 하나 받았는데 그 요청이 오래 걸리게 되면 다음 요청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그것은 브레인큐의 성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레디스에 대해서 잘 알고 좀 사용을 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Node.js에서 이벤트 루프를 막으면 발생하는 대가인데 이게 두 개의 워커에서 똑같은 잡을 실행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알고 보니까 잡 하나가 타임아웃으로 처리돼서 다른 워커에서 리트라이 목적으로 그 잡을 서브스크라이브 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럴까 싶어서 뜯어봤는데 워커 1번 워커에서도 이 작업을 똑같이 수행하고 있었어요. 얘들이 왜 이러지 하고 싶어서 조금 자세히 조사를 해봤는데 워커는 스톨드라는 걸 보냅니다. 브레인큐의 큐에다가 레디스 큐에다가 스톨드라고 해서 나 지금 살아있어. 나 지금 이 작업 실행하고 있어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보고를 올리게 되는데 이게 타임아웃이 30초입니다. 기본 세팅. 그러면 이 30초 동안 이벤트 루프가 막히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내가 잡 아이디 4번을 실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큐에서는 아이디 4번 잡이 타임아웃으로 실패했나 보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주기적으로 옆에 돌고 있던 워커 2번이 잡 아이디 4번을 가져가서 같이 실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1번이든 2번이든 어쨌든 이 잡이 다 끝나고, 나 잡 다 끝냈어 라고 보내면, 저거 워커 2번이 들고 있던데? 이렇게 발생하고, 워커 2번이 다 끝냈어 라고 응답을 하고, 이거 워커 1번이 들고 있던데? 이런 식으로 똑같은 잡이 두 개가 실행이 되고, 그리고 그 잡의 완료 정의마저 안 되는 그런 좀 불상사가 발생을 하게 됐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브램표에 워커를 구현하실 때는 특히 30초 이상 이벤트 루프를 막으면 안 됩니다. 이벤트 루프를 도대체 뭔 짓을 하다 막았냐 이거를 여쭤보실 수 있는데 그냥 이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아무 그냥 디프 뜨는 라이브러리 받아서 디프 띄웠는데 그놈이 좀 패착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스레드 하나 파가지고 거기에서 디프를 떠라 이렇게 하는 식으로 얼레벌레 넘겼는데 지금 개발한다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여튼 뭐 얼레벌레 끝나게 되는데 브램큐를 사용한 저의 뭐 경험이나 혹은 브램큐를 이제 한번 찍먹해 보셔라 하고 추라이 하는 시간은 이제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유성민이었고요. 제 발표가 한번 Nest.js에서 메시지 큐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쉬는 시간 잘 가지셨나요? 이제 두 번째 발표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김윤영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스트.js 환경에서 버스보이를 활용해 서버 없이 파일 업로드하기 발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좀 맞이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에 성민님과 같이 오프사인에서 이제 백엔드 개발하고 있는 김윤영이라고 합니다. 제목을 엄청 길게 지었는데 제가 막 엄청 짧고 예쁘게 재밌게 짓는 재주는 없어서 저 그냥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 그대로 담아봤습니다. 이부라고 해서 뭐 절대 어렵거나 아니면 더 복잡하거나 뭐 더 대단한 내용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실무에서 적용했던 경험을 소개해 드리는 거라서 이쁘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앞에서 성민님이 가볍게 소개해 주셨지만 두 번 하면 두 배로 좋으니까 저희 회사 소개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이제 모두 사인이고요. 전자계약을 하는 회사입니다. 전자계약도 뭐 얼마든지 간편해질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뭐 컴퓨터에서 하시든 아니면 휴대폰으로 하시든 아니면 저희 대면 서명 기능으로 만나서 하시든 어디서든 지금까지 지류 계약을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네, 되게 간편하게 그리고 법적 효력 당연히 있고 그리고 반영구적으로 계약서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22만여 곳 이상의 기업 고객들 그리고 500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사용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서명과 문서 합쳐서 좀 2,500만여 개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회사들이 사용하고 계시니까요. 또 혹시 도입 문의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앉아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먼저 지금 제가 소개할 버스보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보통 어떻게 많이들 파일 업로드를 하는지 가볍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베이스 64로 뭐 제이슨이든 뭐 이런 곳에 담아서 스트링으로 업로드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지금까지 저희가 쓰고 있던 뭐 리퀘스트 바디에다가 그냥 담아서 다른 뭐 제이슨에 만약에 담는다면 되게 지금 다른 정보들과의 관계도 명확하게 설명하면서 담아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무엇보다 단점은 어마어마하게 길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길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 베이스 64로 전환하는 순간 바이너리 파일에 비해서 파일 용량이 한 33% 정도 증가하고요. 이런 단점과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 베이스 64 업로드가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서버 부하 없이 업로드를 한다고 하면 많이들 생각하시는 S3에서 이제 프리사인 URL을 받아서 업로드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물론 S3를 사용하는 기업들에서만 뭐 서비스에서만 사용 가능하겠지만 일단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이제 프리사인 URL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서버는 S3에 이 URL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실제로 JS에서는 내부적으로 구현이 S3로 가지는 않고 이제 가지고 있는 토큰이 만료됐는지 검증한 후에 만약에 만료되지 않았다면 그냥 그 정보를 담고 그게 아니라면 토큰을 새로 발행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컨피그들과 함께 이제 URL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create URL을 한 후에 이제
클라이언트로 다시 리스폰스를 주면 클라이언트에서는 포스트든 푸시든 해서 파일을 업로드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서버를 지나지 않으니까 파일이 되게 부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뭐 이런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서버 부하가 없다 보니까 그 S3의 그 성능에 따라서 얼마든지 큰 파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일 파일로는 5GB까지 업로드를 할 수 있고요. 요거를 파트로 업로드를 하면 5GB씩 파트를 나눠서 총 5TB비트라고 하나요? 저걸 정확하게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저까지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당연히 장점이 있으니까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이제 저희 서버가 관리할 수 없는 저희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관리할 수 없는 곳에 어느 정도 엮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S3에서 그 AWS에서 제공하는 IP ranges라는 그 정보인데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지금 그 저희 서울 리즌에서 S3에 사용되는 IP 프리픽스가 굉장히 많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저 정보도 심지어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넓은 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IP를 저희가 찌르게 될지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보통 Nest.js에서 이제 에러를 리턴을 하면 JSON으로 정확하게 딱 정규화된 타입을 정규화된 형태로 전달을 하게 되는데 요 S3의 presend URL을 업로드하다가 에러가 나면 요 S3에서 사용하는 XML 형식으로 이런 좀 특이한 타입의 특이한 모양의 에러를 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가로 클라이언트에서도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좀 단점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소개해드릴 거는 멀티파트 폼 데이터로 업로드를 하는 방식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텐츠 타입을 되게 다양한 정보들을 한 번에 담아서 다닐 수가 있대요. 요 위에 바운더리라는 정보를 정의를 해서 내부에서 바운더리로 그 정보들을 끊어서 이게 다른 정보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선 두 개를 더 그어서 이 정보가 끝났다라는 걸 표현을 해주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파일도 담을 수 있고 파일에서도 뭐 JPG를 담을 수도 있고 PDF를 담을 수도 있고 그 외에 정보도 담을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담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단점은 이 왼쪽 제이슨의 베이스 64로 스트링으로 담은 거에 비해서 관계 표현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내부에서 추가적으로 뭔가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좀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Nest.js에서 뮬터를 이용해서 저 멀티파트 폼 데이터를 많이 파싱을 하는데요. 이제 뮬트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스토리지 옵션을 기본으로 제공을 합니다. 써져 있는 것처럼 디스크 스토리지는 말 그대로 로컬의 디스크에 저장을 하는 방식이고요. 파일을. 메모리 스토리지는 버퍼를 활용해서 버퍼 메모리에다가 파일을 계속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제 발표 주제가 서버 부하 없이 업로드를 하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이 두 개는 조금 서버에 부하를 많이 주게 되고 특히 막 디스크 IO가 있다든지 아니 메모리 전을 과도하게 사용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부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선택지에서 좀 제외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뮬트에서 이 스토리지 엔진이라는 것을 템플릿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자기만의 스토리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걸 활용한 좀 유명한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가 뮬트 S3라는 건데요. 이건 이제 S3의 컨피그를 미리 정의를 해놓으면 S3에 바로 스트림으로 업로드를 해주기 때문에 이 방법도 좀 부하를 줄이면서 업로드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앞서 이제 베이스 64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부하를 줄일 수 있다는 S3 presend URL 아니면 뭐 뮬트 S3 이용해서 서버에 부하 없이 올릴 수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였길래 그런 방법들을 다 선택하지 못했는가 라고 저희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저희는 MSA 환경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파일 서비스가 가운데에서 파일을 모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고객들께서 요청을 주신 부분은 API 서비스를 통해서 파일을 업로드하고 싶다. 근데 저 API 서비스는 그 서비스별로 MSA 환경에서 서비스별로 그 자원을 다 다르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파일 서비스가 관리하고 있는 S3에 API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뮬트 S3라는 건 저희 선택지에서 일단 제외가 됐고요. 그 다음으로 또 하나는 API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주로 이제 엔터프라이즈급 고객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대체로 화이트리스트를 통해서 아웃바운드로 나가는 정보들을 관리를 하는데요. 이제 이게 도메인 기반의 화이트리스트라면 당연히 뭐 AWS의 S3 도메인 추가하고 저희 서비스의 도메인도 추가해서 아웃바운드로 나가는 걸 처리를 할 수 있겠지만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IP 기반으로 화이트리스트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IP 레인지가 계속 변경되고 그 다음에 그
변경되지 않는다고 해도 저 구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기업들에게 이 IP 기반의 화이트리스트에 저거까지 추가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곤란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프리샌드웨어를 이용하는 방식도 저희 선택지에서 제외가 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이스 64는 그럼 이용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 베이스 64를 제가 원래 넣으려고 했던 그 엔드포인트에다가 넣어보면 이런 바디가 나옵니다. 물론 그 개발사 저희 고객사들에서 이렇게 개발을 하진 않겠죠. 당연히 바디에 직접 스트링을 받고 이러진 않을 거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 디버깅을 한다든지 했을 때 너무 긴 바디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베이스 64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제이슨으로 업로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이슨 바디 파스에서 용량 제한을 걸어 놓으면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뭐 최대한 10메가짜리 파일을 5개까지 업로드하고 싶다 했을 때 불가능하고, 뭐 예를 들어서 가능하다면 1기가까지 업로드하다 했을 때 절대 불가능하겠죠. 그렇다고 저 제이슨 파서의 그 리밋을 최대로 올리는 것도 보안상 굉장히 위험한 선택지이기 때문에 베이스 64로 업로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베이스 64는 이제 스트링으로 된 애를 다시 바이너리로 인코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인코드하고 디코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결국 저희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후보지로 이제 이 API 게이트웨이와 람다를 물려서 파일 업로드하는 방법을 하나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이 API 게이트웨이에서는 그 엔드포인트를 하나 선택하고 거기에 대해서 들어오는 그 리퀘스트를 여러 개로 쪼개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람다를 뒤에 물려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업로드 파일을 위한 람다를 하나 두고 거기다가 파일 업로드하고 거기서 이제 통합을 위한 파일의 정보들을 내려받고 그걸 다시 기존 바디에 넣어서 그걸 올려주고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면 좀 서버의 부하를 덜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람다가 한 계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한 번에 뜰 수 있는 개수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미 람다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걸 더 추가로 넣는 것, 그리고 또 물론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추가 작업 없이 이제 기존 리퀘스트의 파라미터만 추가하면 되니까 굉장히 좋을 수 있겠지만 저희 데브옵스 엔지니어들의 추가적인 인프라 작업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제 저희 고객사들이 좀 빠르게 이제 기능을 원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선택지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생각했던 것이 이제 이 멀티파트 폼 데이터를 올리는데 서비스 내에서 스트림을 통해서 API 서비스에서 파일 서비스에서 S3까지 한 번에 올릴 수 있다면 이건 충분히 서버에 부하도 없이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탐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이 스트림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인 룰터를 좀 까보면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 전에 이제 이 방법을 선택했을 때 아마 클라이언트는 파일 업로드 작업을 추가를 해야 되고 거기서 받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업로드를 해야 되고 이런 추가 작업이 필요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빠르게 딜리버를 해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요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뮬터를 해봤을 때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뮬터 스토리지 엔진에 보시면 템플릿에서 그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파일 스트림에다가 파이프를 해서 그 정보를 라이트 스트림에다가 꽂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파일 스트림에다가 저 라이트 스트림을 넣지 말고 패스를 연결하고 콜백에서 패스를 전달을 해서 컨트롤러에서 받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율터 같은 경우에는 그 미드웨어로 동작하기 때문에 리퀘스트와 저희 서버의 컨트롤러 사이에서 정보를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코드로 구현을 해서 실제로 돌려봤고요. 여기 보시면 스토리지 엔진에서 핸들 파일 부분에 패스를 선언을 하고 콜백으로 넘겨주는 형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저 파일에다가 기존의 뮬터 파일만 들어오는 데다 파일 스트림을 추가로 패스를 받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방법은 안 됐습니다. 계속 펜딩 되면서 파일이 업로드가 되지 않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게 왜 이럴까 하고 이제 뮬터를 좀 까보니까 이 왼쪽 보시면 스토리지 그 핸들 파일을 호출하는 부분에서 제일 아래쪽에 마지막으로 다 읽고 나면 indicate done이라는 것을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indicate done이 뭘 하냐 하고 보니까 이 indicate done은 read finished와 뒤에 나머지 조건들이 성립이 돼야 done을 호출하고 이 done이 next를 호출해서 결국 컨트롤러를 호출을 하는데요. 근데 이 read finished가 그럼 뭐길래 왜 동작이 안 되지? 하고 보니까 이제 이 버스 보이에서 finish 이벤트가
들어올 때까지 이 디펜시드는 계속 폴스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일단 이때까지는 버스보이가 뭔지 모르더라도 어쨌든 뭔가 스트림이 내부에 있고 이벤트로 피니쉬를 넘기기 전까지 이 콜백은 호출이 되지 않겠구나, 넥스트는 호출이 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저 버스보이가 뭔가 스트림을 이용하는 것 같으니까 저 버스보이를 좀 더 알아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 뮬터의 설명에도 보시면 뮬터는 파이론을 위해서 사용되는 멀티파트 폼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미들웨어이고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버스보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검증된 뮬터 내부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니까 더 믿을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좀 찾아보다 보니까 노드 진영에서 굉장히 폼 데이터를 읽을 때 많이 사용되는 부분 중에 굉장히 폼 데이터를 사용할 때 이제 라이브러리를 쓰는데 그 종류의 이런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파일에 대해서 전처리가 필요하다든지 어쨌든 다른 뭔가 처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익스프레스 없이 혼자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포미더블을 이용하고 이때 이제 메모리를 이용한 선택지는 불가능하고 만약 익스프레스를 쓴다 그러면 이제 템 파일로 그 로컬에다 저장을 하는 방식을 쓸 거다 하면 뮬터나 포미더블 이게 아니라 인메모리로 쓸 거다 하면 뮬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일에 대한 뭐 다른 처리가 필요 없고 그냥 바로 스트림을 꽂고 싶다 하면 버스보이를 이용해라 이런 블로그 글이 있었고요. 그 외에 멀티파티라는 라이브러리가 하나 더 있는데 여기서도 더 빠른 대체제인 버스보이를 한번 알아봐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버스보이 굉장히 신뢰감이 생긴 상태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버스보이를 일단 코드를 좀 열어봤습니다. 예시의 왼쪽이 이제 버스보이에서 직접 제공하는 예시인데요. 저희도 보시면 버스보이를 그냥 함수처럼 호출을 하는데 그럼 뭐길래 함수처럼 호출을 하지 하고 보니까 그 타입에 따라서 헤더에서 이제 그 폼 데이터로 주면 인스턴스에서 타입의 폼 데이터 멀티파트 폼 데이터에 관련된 파싱하는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넘겨주게 되고요. 그러면 이 멀티파트는 뭐길래 여기다 스트림을 꽂을 수 있지? 저 오른쪽에 보시면 예시에서 그 리퀘스트를 바로 버스보이로 파이프를 하는데 그럼 제가 스트리밍인가 하고 보니까 라이터블 스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퀘스트에 파이프를 하면 리퀘스트에 있는 정보들이 그 멀티파트라는 저 파서 안으로 바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보니까 이제 예시에서 저 BB 버스보이에 그 파일 이벤트가 들어오면 파일 스트림을 넘겨준다. 저 가운데 있는 네임 옆에 있는 파일이 이제 스트림인데 그러면 쟤는 어떻게 동작을 하지? 그리고 나머지 뭐 필드라든지 클로즈라든지 이런 이벤트를 계속 던지는 이벤트들이 있네 라고 봤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파일 이벤트부터 좀 봤는데요. 이 파일 이벤트를 호출하는 부분을 보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파일 스트림을 하나 선언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파일을 그 파일 스트림을 담은 객체를 파일이라는 이벤트로 에밋을 해주고요. 이 파일 스트림은 리더블을 익스텐드하는 형식으로 리더블 스트림을 익스텐드한 형식으로 돼 있어서 거기서 정보를 꺼내 읽을 수 있구나. 그리고 내부적으로 보니까 그러면 파일을 읽을 때 저 파일 스트림에다가 푸시를 해줘서 파일을 계속 읽어오는구나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필드라는 이벤트 그리고 뭐 리밋 같은 이벤트를 통해서 내가 처음에 버스보이를 선언할 때 그 걸어두었던 제한들을 처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폼 데이터는 파일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들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스트링 밸류들도 가져올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뭐 어쨌든 폼 데이터를 읽어서 스트리머로 처리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그 API 서비스에서 다시 파일 서비스까지 그 스트림을 올리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엑시오스에서 기본적으로 스트림을 폼 데이터에다가 어펜드를 해주면 스트림으로 업로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럼 문제 없겠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S3를 어떻게 옮기지? 라고 생각했을 때 또 그 S3의 JS SDK를 찾아보면 이건 버전 2 기준으로 작성이 된 건데요. 저 바디에다가 그냥 스트림을 넣은 다음에 그대로 어웨이트해서 업로드를 해주면 알아서 스트림으로 업로드를 해줍니다. 그럼 뒤에는 신경 쓸 필요 없겠고 저 버스 보이면 어떻게 잘 쓰면 되겠다 하고 이제 코드로 이렇게 딱 완성을 해봤습니다. 앞쪽이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정보를 폼 데이터로 올려주면 가운데 있는 API 서비스에서 이제 버스 보이를 선언을 해서 리퀘스트를 뽑고 저기서 파일 이벤트가 들어오면 그대로 파일 스트림을 다시 리더블을 받아서 리더블을 다시 파이프해서 그 엑시오스를 올리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파일 서버가 다시 폼 데이터로 받아서 버스 보이로 선언을 해서 그대로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S3까지 올리면 되겠다
하고 딱 돌렸더니 요거는 정답이 아니었던 거죠. 무엇이 문제였냐? 일단 스트리밍 끝날 때까지 절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어싱크로 일단 그 동작을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저 버스보이에서 그 파이프를 한 과정에서 파일이 어느 정도 읽히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리스폰스가 나가게 되고요. 리스폰스가 나오고 나면 파일이 뭐 나머지는 다 올라오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도 아닙니다. 저 버스보이 같은 경우에는 그 리퀘스트를 처리하는 컨트롤러의 한 리퀘스트 기준으로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리퀘스트가 끝나고 나면 저 친구는 자연스럽게 디스트로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파일이 올라오지도 않고 클라이언트는 뭔가 파일에 인포메이션이 내려오길 기대했는데 바디는 비어있고 근데 201은 내려오고 근데 만약에 저 엑스조스에서 에러가 났다? 그러면 서버는 서버대로 인터널 서버 에러를 내는데 그걸 클라이언트한테 넘겨줄 수도 없고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프로미스로 한번 감싸줍니다. 그 이벤트 리스너에서 처리되는 애들을 받아오기 위해서 그 이벤트 리스너가 호출되기 전까지는 리졸브를 하지 않다가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저 포스트가 끝나고 나서 리절트를 충분히 받았을 때 리졸브를 해라. 그러면 저 엑시오스 포스트도 실제로 스트리머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 스트리밍이 다 흐르고 날 때까지 저 리절트를 반환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걸 기다리면 그 스트리밍이 다 흐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엑셉션이 핸들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잘 보시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고 저기서 에러 스로우 하면 잘 스로우 돼야 될 것 같은데 엑셉션 필터에서 잘 걸러줘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생각하면서 딱 봤더니 클라이언트는 소켓 행업으로 뭐 스테이터스 코드도 없고 그냥 리퀘스트가 아예 빠그라집니다. 그리고 서버는 언핸들드 에러로 인해서 그냥 죽게 되고요. 그러면 이건 진짜 나가면 큰일이다. 그럼 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딱 봤더니 지금 보시면 아까 프로미스로 선언을 해놨었죠. 그러면 저게 에러가 잡히지 않는 이유는 저 버스보이.on이라는 이벤트 리스너에서 그 에러를 스로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거는 왜 그런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네스트에서 처리되는 그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데요. 라이프 사이클에서 잠시만요. 제가 긴장이 돼서 전해야겠습니다. 라이프 사이클에서 이제 앞쪽에 있는 미드웨어에서만 처리를 하고 리퀘스트로 넘어와서 마지막으로 또 처리가 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네스트의 컨텍스트를 벗어나게 되면서 저 버스보이 자체 내부 그 이벤트 리스너 내부에서 스로우하는 에러는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일 스트림에서 받는 에러들은 다 리젝트를 통해서 다시 컨트롤러로 넘겨줘서 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서버는 내부적으로 이제 리퀘스트에서 처리되는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 CLS 속드라는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CLS 속드는 내부적으로 그 이벤트 리플렉트 메타데이터 안쪽에다가 저 값들을 넣어놓고 거기서 가져올 수 있는 방식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보이 안에서 이벤트 핸들러에서 처리되는 부분들을 보니까 CLS 컨텍스트가 유실이 되는 겁니다. 저 윗부분에서 보시면 get namespace를 통해서 컨텍스트를 가져오고 그것이 액티브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데 저기서 계속 리젝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뭐가 문제지? 왜 저 액티브가 비어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답이 안 나와서 찾다가 결국 CLS 숙제의 리드미를 읽어보니까 저 왼쪽에 바인드 에미터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 이벤트 리스너는 결국 이벤트를 에미트하는 친구랑 연결돼 있다는 거니까 그럼 버스보이가 저 이벤트를 에미트하는 애고 그러면 저기다가 바인드를 시켜주면 되겠다 하고 바인드를 해줬더니 바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은 교훈은 이제 반드시 제품 사용 전에 사용 설명서를 똑바로 읽자 라고 해서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을 다 해결을 했고요. 근데 이까지 하면 사실 그냥 버스보이를 소개하는 세션이지 네스트.js를 소개하는 세션이 아니니까 이 버스보이를 어떻게 하면 네스트.js를 좀 더 잘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밀턴은 버스보이에서 굉장히 그 네스트.js에서 저렇게 인터셉터를 선언하고 밑에서 이제 업로디드 파일이라는 걸로 바로 파일을 받도록 굉장히 잘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데코레이터를 이용해서 굉장히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거를 버스보이에서도 그대로 녹여낼 수 없을까? 라고 생각을 했고 저 뮬터의 라이브러리 그대로 까서 그럼 내부에 그 nest.js에서 뮬터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간단하네. 그냥 모듈을 인풋할 때는 그냥 컨피그만 넣어주고 글로벌하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내부의 인터셉터에서는
그냥 뮬터 오브젝트만 선언을 해서 뮬터가 나머지를 다 처리하게 하는. 그럼 나도 똑같이 버스 보이가 처리하게 하고 인터셉트에 그냥 선언만 해놓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래서 또 저렇게 적어봤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파일 스트림을 다시 넘겨줘야 하는데, 저 파일 스트림을 주는 파일이라는 이벤트가 언제 에밋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스트림이 흐를 때 파일이라는 이벤트가 에밋이 되고, 그리고 그 파일 스트림을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저 파일 스트림을 리퀘스트에 넘겨서 파이프를 꽂아서 흐르게 해야 저 파일 이벤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저 파일 스트림을 얻기도 전에 어떻게 리퀘스트로 넘겨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고요. 저 인터셉터 내부에다가 패스를 하나 선언을 하고 거기다 파이프를 꽂도록 미리 세팅을 해두고 일단 리퀘스트에 저 파일 스트림만 비어있는 저 패스로 아직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은 것이죠. 저것만 그냥 넘겨주고 리퀘스트에서 그대로 받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외부에서 파일 스트림 자체가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패스로에다가 파이프를 꽂으니까 저 파일 이벤트가 굉장히 잘 호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파일을 받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어졌고, 그러면 저 파일 스트림 옆에 저 인포 안에 뭐 인코딩 타입이라든지 파일 네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있는데 저거는 도대체 어떻게 주지? 저 인포는 애초에 우리가 next.handle 호출해서 우리 컨트롤러를 호출하기 전까지 저건 비어있는 값이고, 저 스트림이 흐른다 하더라도 저 인포는 계속 next handle를 통해서 이미 인터셉터가 끝난 상태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스트의 그 라이프 사이클에서 이미 벗어나서 저 값을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럼 저걸 어떻게 넘겨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제 그러면 우리가 저 패스루라는 스트림을 선언을 해놨으니까 저기다 똑같이 버스보이가 하는 것처럼 이벤트로 보내주면 되겠다 라고 해서 저 info라는 이벤트를 더 추가로 주도록 했고요. 그래서 컨트롤러에서 저희 인포 이벤트를 받아서 인포를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뮬터를 사용했던 것과 똑같이 데코레이터를 이용해서 유지 인터셉터 안에 저희가 아까 만들어 놓은 인터셉터를 꽂아 넣고 거기에 대해 그 리퀘스트 스코프로 이런 리밋을 줘라고 설정을 하고, 그다음 내부에 아까 저 밑에 보시면 create param decorator라는 게 있는데요. 저게 네스트 커먼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함수입니다. 저기서 이제 저 함수를 쓰고 내부에서 어떤 동작을 할지만 정의를 해주면 자연스럽게 저희가 파라미터의 데코레이터로 쓸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아까 그 인터셉트에서 정의해줬던 것처럼 리퀘스트의 파일을 여기서 리퀘스트의 파일 스트림을 넣어주게 되는데, 그 리퀘스트의 파일 스트림을 이제 받아오도록 했습니다. 제가 코드를 중간에 수정하면서 저 부분이 리퀘스트의 파일이 아니라 리퀘스트의 스트림을 넘겨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컨트롤러에서 그 스트림을 꺼내올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아래에서 똑같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스트림에서 에러 미리 받아서 리젝트, 그 프로미스에서 제공하는 리젝트로 에러는 그 라이프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않게 처리하고, 그 다음 인포는 아까 저희가 이벤트로 에밋한 것처럼 인포로 받아올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파라미터 데코레이터로 받아온 저 스트림은 그대로 엑시오스에 다시 꽂아줘서 스트림으로 업로드할 수 있게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사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포를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제 머릿속에서 떠오른 거, 그리고 제가 아무리 서치를 해도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저것밖에 없어서 저렇게 일단 구현을 했는데요. 만약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아니면 뭐 저건 틀린 것 같다,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하시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너무 세지만 않게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제가 또 다음에 또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왼쪽이 기존의 베이스 64를 이용하면 베이스 64가 아니라 버스보이를 기본으로 그냥 컨트롤러에서 선언해서 사용하면 저 정도 코드가 나오고요. 저거를 저희가 만든 걸로 인터셉터로 변환을 해서 오른쪽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코드의 길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겠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중복되는 그 코드들을 줄이고, 그 다음에 최대한 인터셉트에서 그런 저희가 정했던 리밋 같은 것들을 선언해서 정의하도록 처리를 해서 훨씬 더 보기 깔끔하고 내가 진짜 원하는 그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의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용할 때 좀 중점이 있는데요.
그 Node.js에는 백프레셔링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노드에는 크게 스트림의 버전 1이랑 버전 2가 있는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최근에 이제 노드 버전들에서는 대부분 스트림 버전 2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림 버전 2에서는 저 백프레셔링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어서 그 뒤쪽에서 파일을 써줘야, 스트림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써줘야 하는 부분에서 너무 많은 데이터가 들어오고 지금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만큼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스트림 안에 너무 많은 하이워터마크만큼 데이터가 쌓이고 청크가 쌓였다라고 하면 그 스트림에다가 퍼즈 이벤트를 날려서 스트림이 잠시 흐르지 못하도록 한 후에 다 처리가 되고 나면 다시 리즘 이벤트를 던져서 처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ode.js 그 독스에 보시면 백프레셔링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지만 네가 만약에 스트림을 좀 커스텀해서 사용할 거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라 라고 하는데요. 일단 그 스트림에다가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상태야? 를 절대로 물어보지 않은 채로 그 스트림 안에다가 정보를 넣지 마라. 그랬을 경우에 그 백프레셔링 시스템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write를 하고 돌아오는 값이 false라면 저게 이제 ask를 한 겁니다. write를 하고 내가 지금 이 스트림에 계속 값을 쓸 수 있는 상태인가를 했을 때 false를 받는다면 주인이 들어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라. 그리고 노드 버전이나 아니면 라이브러리가 어떤 걸 쓰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 주의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무서워지죠. 저희 버스보이는 스트림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내부에서 뭐 어떻게 구현이 돼서 만약에 백프레셔링 시스템이 망가지고 메모리가 너무 과다하게 사용되고 그렇게 해서 서버가 죽으면 API 서비스는 어쨌든 그 큰 기업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없을까? 라고 생각해봤을 때 다행히 그 버스보이에서는 백프레셔링 시스템을 잘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한번 백프레셔링 시스템이 망가진 적이 있어서 그거를 죄송합니다. 그 브레이킹 체인지를 내면서까지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용할 때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또 한 가지 문제는 스트림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게 뒤쪽에서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쓰는 부분에서 제대로 소비를 하지 못하면 계속 펜딩이 되게 됩니다. 그럼 그 펜딩이 됐을 때 이게 이렇게 타임아웃을 제대로 설정해 놓지 않으면 커넥션을 물고 계속 돌고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노드에서 기본적으로 커넥션의 리밋은 1000개 정도로 설정이 돼 있고 그게 다 사용되고 나면 앞쪽에서 자연스럽게 그 리퀘스트를 차단을 하게 돼서 그 부분을 꼭 타임아웃을 잘 설정을 해서 클라이언트들이 자기도 모르게 우리 스트림을 계속 물고 우리 리퀘스트를 계속 물고 있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성과입니다. 기존에 베이스 64에 업로드를 하는 방식으로 파일을 임시로 저희 로컬에 저장을 하고 그걸 다시 스트림으로 S3에 업로드하는 거를 2.7MB 이미지로 올렸을 때 484MB가 이제 로컬에서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멀티파트 홈 데이터로 버스보이를 이용해서 파싱을 하고 그대로 S3 스트림에다가 업로드를 하면 370ms 소요가 됐습니다. 총 24%가 감소가 된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파일이 더 크다, 한 40메가 정도 된다 하면 베이스 64를 이용해서 로컬에 다시 저장하고 다시 스트림으로 업로드하는 거는 3.7초 정도 소요가 되는데 버스보이는 1.3초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약 65% 정도 감소가 되는 겁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다이나믹 했던 거는 이제 리소스의 처리량인데요. 일단 베이스 64로 업로드하는 걸 먼저 보여드리면 리퀘스트를 딱 쐈을 때 순간적으로 CPU가 39% 정도 튀고 메모리도 916메가 정도 쓰고 있죠. 네, 이렇게 변화가 됐고요. 다음으로는 스트림을 업로드를 했을 때입니다. 0%에서 리퀘스트를 딱 썼을 때 22% 정도 오르고 902메가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모두 조건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서버를 한번 새로 껐다 켜서 그 테스트를 했고요. 이렇게 변화를 했을 때 값을 보니까 CPU가 0에서 39.85로 상승했고 뒤에는 22.92로 상승하면서 약 43% 정도 감소가 되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18.1메가가 상승했던 게 5.5메가 상승하면서 약 70% 정도 메모리 사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좀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제 아까 인터셉터에서 구현을 하면서 파일 이벤트 하나를 받았을 때 그 파일 이벤트에서 주는 파일 스트림 하나만 리퀘스트로 넘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파일이 여러 개 있을 때 이 부분을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인터셉터로
뽑으면 그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아직 찾지 못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방법을 찾으면 꼭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아까 만들었던 인터셉터를 그냥 파일로 만들어 놨는데 이걸 패키지화해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뮬테스트3처럼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미약한 발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발표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레슨 에서스에이스 엠비테임이라고 하여서 정세훈님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정세훈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 발표 맡게 된 정수현이라고 하고, 저는 포스에서 보드제이 섹터로 2020년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다시 이제 오늘 발표할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네스트.js를 그냥 단순하게 서버에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전 발표들이랑 좀 달리 스토리텔링이 좀 있을 건데 저희 토스에서 이제 네스트.js를 도입하는 과정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네스트.js를 왜 사용하는가 그리고 네스트.js를 두 가지 프레임워크의 조합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즈 케이스를 확장하는 그런 이제 세 가지 시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처음에 이제 토스에서 네스트.js를 도입하게 된 과정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저희 지금 그 앉아 계신 분 중에 저희 토스 팀원들이 한 6명, 7명 와 있는데, 예, 그 제 첨부하는 이 사진의 주인공들이 곳곳에 좀 있을 겁니다. 네. 때는 2020년 중순에 저희는 이제 코어랑 익스프레스로 서버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 서버 플랫폼이 없던 시절이어가지고 서버마다 되게 중복 코드도 많고 모듈화가 잘 안 돼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서버를 만들면은 여러 가지 공통 기능들이 필요하죠. 예를 들자면 이제 설정 값들 가져오는 거랑 페일오버도 해야 되고 스토리지도 고쳐야 되고 모니터링이랑 로깅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때쯤 이제 네스트.js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2020년 5월쯤이니까 3년쯤이 꽤 됐죠. 네. 그래서 이제 네스트.js라는 게 있다고 해서 저희 박현준님이라는 분이 저희 노드.js 초대 챕터 리드이신데 이분께서 한번 도입을 해보자 라고 해서 먼저 첫 삽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그동안 뭐 코어나 익스프레스는 많이 써봤지만 네스트.js는 또 뭐 프로그레시브 하다니까 다들 너무 좋아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현주님께서 기존에 있는 서버를 하나 네스트.js로 바꾸는 작업을 하셔요. 그랬는데 너무 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약간 아직 이 러닝 커플을 탈 준비가 안 됐는데 그만 쓰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너무 점점 쓰기 좋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네스트.js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공통 모듈들을 되게 많이 빠르게 생산을 해내셨어요. 그렇게 이제 토스 네스트.js 라이브러리가 생겼고 저희 네스트.js는 저희의 메인 기술 스택이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저희 챕터는 그 네스트.js에 빠져들게 되면서 다들 이제 프레임워크라는 거에 대해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자바 진영에서 오신 분도 꽤 계시다 보니까 익스프레스는 너무 약간 자유도가 높고 코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프레임워크를 하나 바라고 있었는데 네. 프레임워크를 쓸 수 있게 돼서 다들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네스트.js 쓰면서 단순하게 그냥 서버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디펜던시 인젝션을 다들 익숙하던 그런 자바 개발자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네스트.js로 만들고 싶은 그런 이제 가능성을 탐색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왜 네스트.js 사용하는가? 단순히 뭐 디펜던시 인젝션 때문인가? 아니면은 뭐 네. 일단 네스트.js가 왜 개발 경험이 좋은지 생각해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프레임워크니까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프레임워크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뭐 사전적으로 뭐 딱딱 정리가 되고 뭐 국립국어원에 등재되어 있고 이런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점들을 좀 보자면은 일단 프레임워크 하면 딱 그의 반대로 약간 라이브러리랑 비교를 하잖아요. 라이브러리는 이제 제공된 구현을 활용해서 기능을 만들고 직접 실행하는 느낌이라면은 프레임워크는 인터페이스에 맞춰가지고 구현을 제공하면 내 코드를 실행해주는 느낌이고 또한 이제 라이브러리는 사용 설명서를 토대로 내가 원하는 기능을 만들어 나가는 거라면은 프레임워크는 약간 커다란 블랙박스에 조립 설명서대로 부품들을 채워넣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라이브러리는 이제 서비스가 동작하기 위한 절차를 기술해야 되는 거고 선언하는 것만으로 동작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프레임워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익스프레스나 뭐 REST.js나 이게 익스프레스도 분명히 프레임워크로 자기 얘기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뭐 딱딱한 구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REST.js가 좀 더 선언적이고 프레임워크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REST.js를 두 가지 프레임워크의 조합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요. 하나는 이제 디펜던시 인젝션 컨테이너고 두 번째는 이제 HTTP 서버인 거죠. 이걸 어떻게 좀 더 구분을 하면은 REST.js 애플리케이션 콘텍스트라는 그런 이제 텀 단어가 나오면은 이거는 이제 인젝션 컨테이너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듈 데코레이터, 인젝터 데코레이터, 프로바이더 인젝트 그리고 REST.js 공식 문서에도 스탠드얼론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이제 HTTP랑 상관없이 쓸 수 있는 부분이 딱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HTTP 서버가 어떻게 보면 REST.js 또 다른 존재 이유죠. 그래서 익스큐션 콘텍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다 이에 해당하는데 다들 이제 리퀘스트 라이프 사이클 처음에 이제 REST.js 쓰시면서 많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컨트롤러부터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뭐 그 리퀘스트가 이제 뭐 필터 가드 인터셉트 미들웨어 뭐 파이프 이런 거 타고 가서 다시 이제 아까까지 도달하도록 유저한테 도달하도록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도식화해 보면은 REST.js는 이제 제일 아래 Node.js라는 런타임 위에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애플리케이션 콘텍스트와 오른쪽에는 익스큐션 콘텍스트 이렇게 두 가지 큰 프레임워크 조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유즈 케이스를 확장하려는 저희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콘텍스트만 사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좀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이제 배치 프로그램 아니면 커맨드 라인 프로그램 그 다음에 뭐 브라우저 자동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막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이신 코드는 그냥 되게 심플하게 애플리케이션 콘텍스트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뭐 볼레플레이트 코드죠. 그 REST.js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 크리에이트 애플리케이션 콘텍스트에서 모듈을 꽂아주면은 앱이 하나 나오고 앱에서 이제 프로바이더 하나 가져와서 그 안에 구현된 메소드로 직접 실행해 주는 거. 근데 이렇게는 너무 이제 좀 나이브하게 실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해서 뭔가 배치를 만들고 뭔가를 만들다 보니까 네, 그냥 다 인젝터블로 만들어버리고 다 모듈로 뭐 프로바이더 해서 익스포트하고 가져다 쓰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거의 모든 게 다 서비스가 되어버리고 유틸 서비스, 뭐 유저 서비스, 타이머 서비스, 데이트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발표하신 발표에서 불큐를 말씀하셨는데 불큐 보면은 이제 위에 커스텀 데코레이터 같은 걸로 막 되게 이쁘고 아름답게 구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사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뭔가 프레임워크를 사용했다기보다는 약간 디펜던시 라이브러리를 쓰는 느낌으로 네. 보시면 뭐 노티파이 모듈에 서비스 하나 붙어 있고 익스포트 되어 있고 또 가서 뭐 스토리지에 모듈에 서비스 하나 붙어 있고 네. 사실 이럴 거면 뭐 굳이 REST.js 안 쓰고 뭐 타입 BI라던가 여러 가지 뭐 그냥 BI 프레임워크 많이 있으니까 그거 쓰면 되는데 사실 이제 그 디스커버리 모듈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애플리케이션 콘텍스트의 핵심 기능을 하는 모듈인데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작년에 또 약간 이 자리에서 저 말고 지금 그 사진에 보이시는 분이 네, REST.js AOP를 발표하셨는데 그때 활용한 게 디스커버리 모듈이에요. 그래서 디스커버리 서비스를 사용하면은 데코레이터로 클래스와 메소드에 주입한 메타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배치와 스텝 데코레이터,
뭐 이런 걸 이제 익스큐셔터를 만들어서 이를 가져와서 실행해주는 그런 로직을 구성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 이제 코드를 실행하는 구조를 개발자가 짜는 게 아니라 약간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면 또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그걸 가지고 구현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시면 이제 뭐 골뱅이 배치 혹은 이제 뭐 골뱅이 메인 이런 식으로 메타데이터를 주입하는 데코레이터만 달아놓고 이걸 이제 익스큐터가 가져와서 실행하는 식으로 코드가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디스커버리 모듈의 특징이라 그러면은 Nest.js 커먼 패키지 안에 쓴 메타데이터 함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이제 그 함수를 사용하면은 데코레이터를 선언할 수 있는데 데코레이터 함수가 클래스와 메소드에 메타데이터를 주입할 수 있는 그런 함수를 유틸 함수를 만드는 함수 팩토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메타데이터 주입을 해놓으면은 디스커버리 서비스로 프로바이더들의 인스턴스를 가져오고 그다음에 Nest.js 코어의 메타데이터 스캐너로 주입한 메타데이터가 있는 클래스와 메소드를 필터링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필터링된 레퍼런스를 가지고 실제로 코드가 어떻게 실행돼야 될지에 대한 로직을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뭐 되게 많은 예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저희 작년에 발표했었던 Nest.js AOP를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사실 가장 간단하고 가장 정석적인 예는 Nest.js 공식 패키지인 이벤트 에미터가 가장 정석적인 그 구현을 가지고 있어요. 혹은 이제 아까 발표하신 Nest.js 돌이나 브랜큐 이런 것도 들어가시면은 이제 디펜던시 스캐너 서비스와 메타데이터 스캐너가 어떻게 서로 조합이 되는지 잘 참고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뭔가 코드를 실행하는 구조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지 그냥 인젝터블만 받아다가 어떤 구체 클래스가 거기서 이제 뭔가 다 조립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조립을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동작을 나중에 개발자가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그렇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다이어그램에서 하나가 생겼죠. 애플리케이션 콘텍스트를 사용해가지고 그 왼쪽에 배치 애플리케이션, 뭐 브라우저 오토메이션, 커맨드 라인 프로그램들이 막 개발이 가능해졌고 그 과정에서 이제 커스텀 데코레이터들인 메인, argv, 뭐 스텝 배치, 페이지 뭐 이런 것들을 막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제 애플리케이션 콘텍스트뿐만 아니라 뭔가 런타임을 굳이 Node.js에서 돌려야 되나 뭐 이런 니즈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은 제가 작년에 슬래시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저희 이제 Node.js 챕터는 서버뿐만 아니라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자동화 모듈을 좀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화면단이 아니라 화면 뒤에 있는 약간 안 보이는 웹뷰에서 저희 비즈니스 로직을 좀 실행하는 건데 따라서 이제 Nest.js를 좀 다른 런타임에서 동작하도록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웹팩으로 번들링 하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이제 브라우저에서 돌릴 수 있고 크롬 익스텐션에서 돌릴 수 있고 일렉트론 메인 프로세스라든가 람다 핸들러에서 돌릴 수 있고 사실 이제 약간 제 이번에 소제목을 보면 이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구현 방법이 예시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웹팩으로 뭐 번들링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많이 예제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작업들을 저희 이제 또 팀원분께서 Nest.js 받아서 ESM으로 뭐 빌드를 했는데 트리쉐이킹 같이 잘 되고 이런 IOC 컨테이너를 막 다른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구체화해서 작업을 해주셨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뭐 1메가에서 300kb도 엄청 크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렇게 뭔가 아래 여러 가지 런타임을 더 추가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 한계점이 좀 있었습니다. 사이즈가 일단 너무 크고 그리고 Nest.js의 디펜던시 인젝션만 가져와서 사용하고 싶은 니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웹팩을 뭐 번들링 아까 말씀드렸듯이 웹팩 번들링이 뭐 쉽다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어쨌든 뭐 리졸브 설정해줘야 되고 뭐 노드의 프로세스나 어설트 같은 거 이그노어 해줘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트릭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굳이 신경 안 쓰고 싶고 그리고 애시당초 서버의 그 익스큐션 콘텍스트가 필요 없는 이상 HTTP 관련 코드들이 아예 필요가 없는데 번들링 하면서 사실 그 번들링을 염두에 두고 만든 프로젝트가 아닌 이상 뭐 부분 껴들어가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그 외에도 이제 저희는 옛날부터 약간 IOC 컨테이너만 좀 단독으로 사용하고 싶은 니즈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7월쯤에 제가 Nest.js에서 BI 로직,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콘텍스트만 추출해낸 T2DI라는 패키지를 이제 저희 사내 패키지로 만들게 됩니다. 이제 T2라는 것은 뭐 토스 타입스크립트 약자인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많이 프레픽스를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공개된 건 아니고요. 저희 내부에 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T2DI라는 것은 디펜던시 인젝션 기능만 추출하는 패키지고 그 안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 디스커버리 모듈이랑 메타데이터 스캐너 사용 가능하고 HTTP 요청과 관련된 코드를 다 제거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뭐 웹팩으로 번들링이 그냥 시미스하게 된다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번들 사이즈도 30KB에다가 기존 네스트.js와 모듈이 호환 가능하도록 네,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토스팀 T2DI라는 게 뭐 되게 중요한 비즈니스 로직을 담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뭐 그 공개를 할까 생각을 뭐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또 논의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가지고 사실 지금 뭐 당장 공개하진 않았고 나중에 차차 뭐 계획이 있으면은 네스트JS 코리아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채널을 통해 가지고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대신에 제가 뭐 T2D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그냥 되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되게 쉬워요. 그냥 어떻게 보면 HTTP 관련된 코드를 다 날리는 거잖아요. 네스트.js에서. 그래서 네스트 팩토리에서 샘플 애플리케이션 만들고 테스트 커버리지 막 올려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사용할 때 디스커버리 모듈이랑 메타데이터 스캐너 이런 것도 활용해가지고 샘플 애플리케이션 만들고 엣지 케이스들이 막 있을 때까지 계속 샘플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이제 HTTP 코드는 사용을 안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네스트 코드를 그러니까 네스트.js 커먼 코어 이 소스 코드를 그대로 프로젝트에 인라이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코드를 이렇게 막 지워 나가는 거예요. 샷건 디버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네, 그냥 한번 반뚝 지워보고 컴파일하고 컴파일 되면 테스트해보고 테스트 안 되면 다시 롤백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더 이상 지울 수 있는 코드가 없을 때까지 지워버리면은 진짜 딱 그 IOC 컨테이너만 남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이런 애플리케이션 콘텍스트와 관련된 뭐 배치 애플리케이션, 브라우저 이런 걸 이제 T2DI로 웹팩도 하고 되게 적은 용량으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아직까지 얘기가 안 나온 게 그 익스큐션 콘텍스트인데 네. 저희가 어쨌든 브라우저에서 화면단이 아니라 뭔가 비즈니스 서비스를 돌리는데 그런 비즈니스 서비스를 서빙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거의 클라이언트인 프론트 입장에서는 요청과 응답 모델이 되게 그들한테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브라우저 자동화 스크립트도 약간 프론트 입장에서 요청 응답 형태로 기능을 제공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일렉트론의 메인 프로세스나 뭐 크롬 확장 프로그램의 백그라운드 스크립트도 혹시 이제 좀 그쪽 만져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결국 그냥 단방향 메시지 패싱으로 막 작업하려고 그러면 코드가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하다 보면 결국 이제 요청 응답 모델로 만들게 되는데 이거를 그냥 HTTP로 써 바라볼 수 없을까라는 니즈가 또 생겼습니다. 네, 사진에 나오신 이제 진수님이라고 실제 진수님께서 먼저 제기를 하셨고요. 특히나 이제 네스트.js 익스큐션 콘텍스트에는 뭐 가드, 필터, 인터셉터, 파이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되게 대부분 비즈니스 로직에서 되게 많이 필요한 그런 횡단 관식사를 지원하는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종의 로컬 서버처럼 작동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브라우저 뒷단에 떠있는 안 보이는 웹뷰에서 윈도우 포스트 메시지로 통신을 하지만 마치 이제 이게 HTTP 패킷처럼 추상화를 해놓으면은 네, 되게 좋을 것 같다는 니즈가 있어가지고 이걸 좀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결국 이제 네, HTTP 리퀘스트 리스폰스 인터페이스만 잘 맞춰주면은 될 것 같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예를 들자면 이제 윈도우 포스트 메시지라든가 뭐 일렉트론 IPC의 뭐 main.on 데이터, 뭐 main.send 뭐 이런 것들을 이제 HTTP 어댑터로 구현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 HTTP 어댑터라는 걸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Nest.js에 사실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건데 Nest.js 직접 그 가이드 사이트에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플랫폼 애그노스티시즘이라고 해서 네. Nest.js 제일 처음부터 이제 잘 미는 그런 구호 같은 건데 결국 이제 익스프레스 꽂아 쓸 수도 있고 페스티파이 꽂아 쓸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말은 즉슨 그 외에 그냥 커스텀하게도 꽂아 쓸 수 있다는 그런 말이고
그러면 이제 네, 그 Nest.js 코어에 보면은 Abstract HTTP Adapter라는 이제 Abstract 클래스가 하나 있어요. 네, 그걸 가져다가 이제 확장해서 구현을 해주면은 구현을 제공하면은 사실 뭐 익스프레스나 페스티파이 말고도 뭐 저희만의 HTTP 어댑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데이터가 오고 가는 부분은 뭐 저희 입맛에 맞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다 뭐 난 임플리멘터드로 다 처리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들만 켜가지고 하는 거죠. 결국 서버에 대한 요청은 이벤트 리스너 형태를 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임의의 구조를 HTTP 요청으로 해석만 하면은 얼마든지 어댑터로 만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도 해당 구조에 맞춰가지고 약속된 채널로 메시지를 날리면은 이제 충분히 이제 HTTP 클라이언트처럼 작동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커스텀 HTTP 어댑터를 만들어가지고 IPC 채널이라던가 아니면 포스트 메시지에서 웹 간 통신해서 Nest.js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또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HTTP execution context라고 하는데 사실 그 execution context라는 것은 어떤 이벤트를 수신하고 그에 대한 응답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HTTP 요청뿐만 아니라 저희가 종종 만들고 하는 뭐 슬랙 봇 혹은 디스코드 봇 아니면 뭐 메시지 큐를 컨슈밍하거나 뭐 이럴 때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벤트가 저희의 서비스 어떤 메소드를 트리거하는 거잖아요. 이벤트가 저희의 메소드를 트리거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상 이제 커스텀 그냥 익스큐션 콘텍스트라고 볼 수 있다고 어느 순간 저희끼리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은 어떤 그러니까 직접 호출하는 게 아니라 함수가 다른 함수로 호출하는 게 아니라 어떤 리스너가 있어가지고 그 리스너가 메소드를 트리거하는 그런 모델이면은 그건 그냥 익스큐션 콘텍스트다. 그래서 이걸 뭐 HTTP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슬랙 익스큐션 콘텍스트, 뭐 디스코드 익스큐션 콘텍스트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네, 그런 결론을 좀 이르렀고 슬랙 볼트 앱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모르겠지만 저건 이제 슬랙 볼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캡처해온 건데 앱 메시지, 뭐 앱 커맨드, 앱 뭐 이벤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슬랙 봇을 만드는 공식 프레임워크입니다. 근데 딱 봐도 이게 너무 익스프레스 같잖아요. 결국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의존성 주기 힘들어지고 코드의 결합이 단단해지고 이런데 이거를 이제 프레임워크로 또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Nest.js 올리면서. 그래서 슬랙 컨트롤러라는 게 있고 뭐 슬랙 커맨드에서 마치 이제 커맨드 게시나 포스트 이런 것처럼 네. 그래서 이걸 만들게 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디스커버리 모듈이랑 메타데이터 스캐너를 함께 쓴 그런 내용 그런 것들이죠. 사실상 이제 왼쪽에 있는 앱 메시지 웨이브 완전히 이제 익스프레스 비슷한 형태가 오른쪽에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됐어요. 이건 이제 실제로 저희 쓰고 있는 코드긴 해요. 네, 그래서 네, 메시지 웨이브를 받으면은 그 핸들 웨이브의 밑에 이제 뭐 서브 타입이라든가 유저를 받고 뭐 say 함수를 저렇게 받는다든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거는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훨씬 더 코드가 짧긴 한데 흔히들 저희가 이제 익스프레스에서 네스트로 넘어오게 된 이유랑 비슷하게 익스프레스의 단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안에 있는 함수는 간결합되어 있고 네, 콜백이 이미 전달되었으니까 그리고 그 콜백 함수조차도 이제 테스트하기 너무 힘들죠. 왜냐면 메시지가 뭘 담고 있는지 모르고 say라는 함수도 뭘 모킹해줘야지 모르니까 반면에 이제 오른쪽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Nest.js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실상 뭐 첫 번째, 두 번째 인자로 스트링, 그리고 세 번째 인자로 뭐 스트링을 받는 어떤 함수만 집어넣으면 이제 간단하게 테스팅이 가능한 거죠. 결국 이제 저희는 그 Nest.js를 사용해가지고 슬랙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뭐 슬랙뿐만 아니라 뭐 디스코드라든가 뭐 카프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 기반으로 동작하는 것들을 커스텀 익스큐션 컨텍스트라는 개념으로 묶어가지고 저희끼리도 프레임워크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네. 사실 이제 저희가 그 과정에서 얻은 결론은 Nest.js를 단순히 HTTP 서버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바라보게 된 거를 저희가 얻은 지식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애플리케이션 콘텍스트와 익스큐션 콘텍스트가 있고 각각을
확장해 나가는 방향을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제 여기까지가 저희 현재 상태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를 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TRPC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TRPC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뭔가 TRPC 라우터로 들어온 이벤트를 수신해가지고 다시 이제 써주는 거기 때문에 REST.js로 랩핑을 안 할 이유도 없고 뿐만 아니라 이제 스프링 많이 쓰시던 분들은 약간 스프링에서 인터페이스를 토큰으로 사용하면은 그에 대한 구현체 배열을 막 주입받는 그런 기능도 있는데 이런 거 약간 그 타입스크립트 커스텀 트랜스포머 쓰면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실험적인 아이디어가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뭐 최근에 작업하던 거였는데 TRPC를 REST.js 올려가지고 이제 오른쪽이 서버 코드 왼쪽이 클라이언트의 이제 브라우저 데프트를 연 건데 서버에서 있는 그런 파일 시스템을 그대로 그냥 클라이언트에서 가져다 쓰고 네, 저렇게 순환적으로 뭐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바스크립트 익스프레스만 사용했을 때보다 현재 이제 네스트.js를 쓰게 됐을 때 뭔가 프레임워크뿐만 아니라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 있는 프레임워크로서 다양한 가능성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 자리에 오늘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가 궁금하게도 온라인에서 좀 답변이 잘 안 들린다고 하셔서 이거 다음부터는 마이크를 넘겨서 조금 이렇게 순서가 좀 그렇긴 한데 마이크를 넘겨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을 잘 해주셨고 그 다음에는 토스 노드 팀에서는 어떤 ORM을 사용하시나요? 토스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네요. 토스 노드 팀에서는 어떤 ORM을 사용하시나요? 라고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파이브 ORM 쓰고 있고요. 그다음 몽고스도 쓰고 있고 최근에 뭐 이제 미크로 ORM이라고 다들 한 분께서 스터디 해주셔가지고 어떤 써볼까 생각 중이고 사실 뭐 저희가 그렇게 ORM에 막 엄청 깊게 투자를 하는 스타일은 또 아니에요. 왜냐면 결국 이제 레포지토리를 한번 상황해서 감싸서 쓰기 때문에 언제든지 갈아 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토스팀에서 네스트.js를 활용하는 방식이 너무 참신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발표해 주신 작업들의 아이디어는 어떤 곳에서 영감을 얻으신 건가요? 네. 사실 이제 제가 발표를 하긴 했지만 저는 약간 전달자에 가깝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와 계신 토스티펀 분들 많은 분들의 작품인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 저희 네스트.js를 쓰면서 여러 가지 저희의 챕터의 특징이 단순히 서버 개발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비즈니스 도메인 영역을 넘나들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니즈를 많이 발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질문으로는 모두 사인에서 MSA 환경에서 네스트.js를 이용한 경험도 공유해 줄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이 왔습니다.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좀 해주시겠어요? MSA 환경에서 SJS를 이용한 경우 사실 저희는 거의 대부분의 서버가 다 네스트.js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MSA 환경에서 저희가 이제 성우님이 잠깐 이벤트에 대해서 뭐 브레이크 이런 거 이야기해 주셨지만 지금 브레이크가 엄청 활용되고 있었고 이제 태스크를 발행하거나 통합 이벤트를 발행할 때는 SQS나 SNS 같은 거를 한번 추상화해서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인터널로 HTTP 통신이나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냥 거의 네스트.js 서비스들이 독립적으로 있고 그냥 그간의 통신 정도만 저희가 추상화해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회차 때 저희 회사에 이제 유세현님께서 발표를 해주신 내용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MSA 사이에서 이제 이벤트를 가지고 통신을 하다 보면은 이벤트는 사실 비동기적인 커맨드에 가깝기 때문에 서비스 A가 B로 이벤트를 발행했을 때 A는 에러가 나서 꺼졌어요. 근데 B는 또 작업이 처리됐어. 이러면 이제 A와 B 간의 정합성이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 회사 안에서 이제 트랜잭셔널 아웃박스 패턴을 구현한 프레임워크 이런 라이브러리도 이제 좀 선언해서 좀 사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마이크를 켜서. 그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나중에 그러니까 답변하는 내용에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바로 손 들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또 다음으로 DB 메모리 DB 등을 사용하지 않고
서버 실행 시에 특정 데이터를 가져와서 서버에 캐싱을 해서 DB에 커넥트하지 않고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떤 분들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정확하게 제가 서비스 이름이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그 메인 서버가 있고 그 서버에서 그 실시간으로 정보를 바꾸면서 그 정보가 바뀔 때마다 이벤트 밑에서 그거를 가져오는 프레임워크를 옛날에 라이브러리를 써본 적이 있었는데 그거 정확하게 제 이름이 기억 안 나서 그 알게 되면 바로 네스트JS 코리아나 이런 데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을 스쳐간 게 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맞습니다. 또 그 다음에 세훈님께서 댓글을 주셨는데 네스트.js를 단순 서버 프레임워크로만 사용을 하고 이걸 커스텀에서 사용하고 생각을 잘 못하고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개발이 익숙치 않아 소스 프레임워크를 보고 배우고 싶습니다. 혹시 어떤 프레임워크를 공부하는데 참고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제가 뭐 소개한 게 토스 프레임워크라고 하기에는 뭔가 구체적인 특별한 프레임워크를 소개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단순히 이제 Nest.js의 경우 프레임워크를 두 가지 형태의 조합으로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콘텍스트랑 엑스큐션 콘텍스트로 바라볼 수 있고 이 각각에 대해서 확장할 만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벡터를 한번 조합해봐라라는 그런 조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프레임워크를 보고 배운다라고 이렇게 질문 주셔도 뭐 저희가 딱히 뭐 이런 걸 해보세요라고 할 건 없고 다만 이제 제가 발표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Nest.js의 이벤트 에미터 모듈이라든가 아니면 Nest.js 브레이크 모듈 이런 걸 좀 한번 뜯어보시면은 그 안에서 이제 디스커버리 서비스라든가 메타데이터 스캔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커스텀 데코레이터를 정의해가지고 어떻게 이 커스텀 데코레이터 메타데이터를 받아와서 파이프로 인자를 넣어주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뜯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Nest.js 공식 GitHub 보면은 그 안에 되게 많은 이제 Nest.js 서브 프로젝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저희는 많이 참고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스보이에 관련된 질문이어서 윤영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버스보이를 통한 파일 업로드 분석 부하 분산이 아직 헷갈리는데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요거 제가 발표할 때 긴장을 많이 해서 하고 나서 되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 일단 코드가 제대로 좀 안 보였을 것 같아요. 사서 뭐 좀 더 가리키면서 설명을 드렸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좀 아쉬운데 일단 말씀을 드리면 부하 분산이라기보다는 그 일반적으로 파일을 서버에 올릴 때 뭐 메모리를 사용하거나 디스크 IO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부하들을 차단하고 진짜 오로지 스트림에서 청크를 조금씩 끊어서 읽는 것만으로 SSD까지 한 번에 올린다.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버스보이에서 그 파일 폼 데이터를 올려주면 파스에서 자연스럽게 청크 단위로 16kB가 아마 제 기억상으로 그 노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청크 사이즈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즈만큼 끊어서 읽어서 파일 이벤트를 호출해서 그 파일 스트림 리더블로 주는 걸 그냥 파이프에서 사용하시면 그냥 그대로 서버에 다른 별도의 큰 부하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질문 주신 분은 이제 답변이 되셨다면 다행인데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팔로우업으로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드 사인은 무슨 ORM을 사용하는지 궁금하고 왜 그걸 쓰는지 이유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성민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네, 우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ORM, 타이거 RM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 역시도 사실 큰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용층이 많아서 정보를 구하기도 쉽고, 그리고 또 뭐 미크로 ORM이나 아니면은 뭐좀 기억이 안 나는데 프리스마 이런 것들에 비해서 나온 지도 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참조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서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타이거 RM을 쓴다 뭐 이런 고집이나 이유는 뭐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앱에서는 버전마다 다른 API를 사용하게 돼서 버저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셔서요. 이거는 세훈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발표랑 관련된 주제는 아니지만, 네,
이게 사실 뭐 되게 다양한 전략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를 결국은 API가 얼마나 뭐 중요한 비즈니스 감당을 하고 있는가, 이게 버전이 살짝이라도 깨진 트래픽이 가면 안 되냐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서버가 쉽게 롤백되고 배포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어떻게 되냐도 차이가 많아가지고 뭔가 딱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사실 되게 다양한 그 기술 조직이 있고 다양한 비즈니스 조직이 있고 그마다 이제 처리하는 방식이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저희는 앱이 하나 있고 앱에서 들어온 트래픽은 그 트래픽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앱 정보들이 다 있잖아요. 그걸로 분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실제로 뭐 버전도 저희 앞에 버전 패스를 붙여서 분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 외에 딥한 건 이제 또 네, 저희 서버에 비밀일 수 있으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꼭 같은 질문을 용사님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DI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네스트의 일부분을 사용하려고 하신 이유를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뭐 재발명을 꺼리는 이유도 분명히 있고요. 또 저희가 어쨌든 되게 다양한 그 저희 입맛에 맞는 모듈을 많이 만드는 조직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피로감에 대한 경계심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재발명하려고 그러면은 다들 이제 뭐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만들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하기도 하시고 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 저희가 필요한 니즈가 다 사실 네스트 안에 들어있긴 해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시니스하게 인젝션 되고 그다음에 비동기 초기화가 되고 비동기 초기화가 잘 작동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디스커버리 모듈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내부에 들어있는 인젝터블 그러니까 인스턴스의 레퍼런스를 다 가져올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지원되니까 굳이 만들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좀 더 약간 비화를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이제 네스트를 쓰기 전에 저희도 이제 그 토스 IOC 컨테이너인가 뭐 이런 이제 걸 하나 만들었었어요. 만들었는데 그게 뭐 SJS처럼 작동한 식은 아니었고 그냥 그 글로벌 변수 하나 두는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많은 고생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어쨌든 참 좋은 라이브러리 있으니 이걸 쓰자라는 식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떨 때 브레이크를 선택하면 좋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어서 이건 성민님께서 있을까요? 우선은 다른 메시지 브로커들도 많죠. 레비렌큐 같은 것도 있고 뭐 카카도 있을 거고. 그런데 사실 브랭큐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뭐 한 서비스 안에서 혹은 그냥 작은 경계 안에서 작업을 비동기적으로 메시지 큐를 활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카프카를 사용한 용례나 이런 걸 봤을 때 태생부터 이거는 한 서비스 안에서 작은 메시지 큐나 분리적으로 나오는 그런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뭔가 무거운 그런 요소들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경량적으로 큐를 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모놀리스든 MSA든 이제 서비스가 하나가 떠 있는데 이제 막 엄청난 벌크 작업이 들어와서 이거를 내가 하나씩 긁어서 처리를 해야 돼. 어디다가 좀 던져놨으면 좋겠어. 그럴 때 브레이크를 좀 사용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아래 질문과도 좀 묶어서 하였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마지막 세션에서 이제 메타데이터 스캐너를 사용해서 타임에 필요한 코드를 이제 조립하는 거 공유를 해주셨는데 이게 그 핵심적으로 어떤 편리한 이유가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좀 듣는 질문인 것 같아요. 세훈님 좀 네, 일단 뭐 그 말씀하신 게 네, 클래스 간의 실제 연결 관계를 파악하는 게 오히려 힘들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 되게 맞는 말이고요. 사실 과학했으면 저렇게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걸 저렇게 해가지고 뭔가 커스텀한 그런 이제 데코레이터를 선언적으로 붙이는 대상이 어떻게 보면 다 엔트리 부분들이에요. 어떻게 보자면은 그러니까 결국 뭐 골뱅이 겟 혹은 이제 뭐 골뱅이 컨트롤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이벤트와 비즈니스 로직이 시작되는 부분을 약간 명시적으로 정의하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뭐 배치 같은 데서 뭐 스텝을 안에서 뭐 스텝 두고 스텝 두고 이러면 되게 복잡해질 수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이제 항상 함께 불러가면서 뭐 이거 좀 별로다 저거 좀 좋다라는 식으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실 뭐가 좋냐 하면은 결국은 네, 컨트롤러에서
뭐 골뱅이 포스트로 선언한 거 되게 편하잖아요. 그거랑 전 이유가 완전히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명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상단에 올려가지고 뭐 선언적으로 관리하자. 그걸 또 어디서 가져다가 이제 조립하겠다기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걸로 해서 이제 Q&A 세션은 좀 종료가 되었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 이제 여기 올리진 않았지만 내가 좀 대화해보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 들고 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좀 없으신 거죠? 좋습니다. 이제 이걸로 이제 미드업을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목요일 늦은 시간까지, 이게 사실 금요일도 아니고 목요일인데, 아직 내일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미드업을 오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좀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이른 시일 내에 이제 오거나이저들이 여러분들께 문자를 좀 한 통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거는 그 미더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을 좀 부탁드리는 폼이 될 거예요. 요거를 제출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행사를 꾸려가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모쪼록 많은 응답 부탁드리고요. 이걸로 행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